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처음 알려진 거는 1979년 중원 고구려비죠. 그게 발견돼서 했는데, 고구려 유적이 조사되고 알려진 거는 기록상으로 보면 1916년에 일제강점기에 가평에서 석실본이 하나 조사됐다는 기록이 고족조사 보고에 있는데, 그 서술해놓은 방식을 보면 고구려 석실본입니다. 가평. 최근에 가평에서 고구려 석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뭐 몰랐고요. 81년, 그 무렵에 신메리 춘천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고구려 스타일이라 그랬고, 그랬는데 하여튼 발굴로 이게 고구려 확실한 거는 이제 97년도 아차산 보루 발굴된 이후고요. 고분은 2007년에 용인에 고분군이 발굴되면서 고분도 확인이 됐는데, 아무튼 이거는 88년도 몽촌토성 발굴할 때 나온 톡입니다. 그때 이명진 선생님은 이제 이쪽으로 옮기셨고, 박수말 선배가 박물관에 있었고, 저는 이제 방위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발굴 유물을 정리하는 중에 제가 복원을 이걸 했습니다. 이 토기를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건 그 후에 수리된 거라서 색깔도 죽고 모양이 그렇지만 하여튼 최초에 제가 복원을 하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고구려 스타일이 아니고 고구려 토기입니다. 이전까지 몽촌조성에서 고구려 토기와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백제의 출자가 고구려 부여 같으니까 고구려식 토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 고구려식 백제 토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걸 복원해놓고 나니까 이거는 고구려 스타일이 아니고 고구려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88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이 아직 수교 전이고 중공이죠. 적성국가였고 북한 자료나 중국 자료를 잘 못 봤지만 이 토기는 고구려 토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정도. 그래서 이건 고구려 토기다. 몽촌조성에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만든 고구려 토기가 있다라는 게 88년대 우리 생각이었고, 이후에 이제 더 찾아내고 고구려 토기를 알게 됐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조사 현황을 좀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역별로 경기 지역, 서울 지역, 충청 지역, 임진, 한탄강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유적 조사 현황하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88년도에 저 토기가 나온 게 이제 유적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남한에서 고구려 고고학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운 좋게도 제가 그때 서울대 박물관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있어서 이 자료들을 만지고 하면서 고구려 고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 토기를 찾고 나서 몽촌조성에 이런 토기들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창고에 보존되어 있는 구이동이라고 하는, 지금 그 강변 터미널 있는 서울에 그 근처에서 조사된 게 76년, 7년에 조사된 구이동 유적이 백제 고분으로 보고된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던 행정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토기들이 같은 계통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구이동 토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91년도부터 구이동 유적이 고구려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재인식을 하고, 그러던 차에 아차산 지표조사를 한양대하고 구리시가 하는데, 그때 고구려 토기가 막 나오는 보루가 한 20개가 확인되게 됩니다. 아차산에서. 신광주 선생, 토지박물관장 지금 은퇴하셨는데, 신광주 선생이 지표조사에는 달인입니다. 진짜 지금도 뛰어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향토사학자하고 같이 아차산에서 이런 고구려 토기가 나오는 유적, 이제 고구려 토기가 알려진 겁니다. 94년도에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보고가 됐는데 97년에 이제 첫 발굴을 하게 됩니다. 97년에 그중에 아차산 사보루라고 하는 군사용 헬기장터를 발굴하는데, 저는 처음에 거기 유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굉장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한국일보 일면 탑은 아닌데 97년 11월 4일자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 위에 보이시죠? 김대중 단일 후보 추대. 그 기사 바로 아래 달렸습니다. 제가 김대중 선생 기사를 일부러 싹 지우진 않고 저렇게 보이게 놔둔 이유는 저 정도 중요한 기사였. 그때는 남한에서 첫 발굴이니까요, 원래적으로. 이게 원래 엠바고가 그 다음날 조간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석간판에, 그때는 석간판이 갑판이 먼저 나오고 조간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조간으로 엠박을 걸었는데 한국일보의 서사범 기자가 엠박으로 깨고 석간에 날려서 특종을 한 거죠. 그리고 문화부 출입을 한 달간 정지를 먹었답니다. 하여튼 이제 원로 기자죠 이제는. 하여튼 일면 기사 이외에 뒤에 30면의 그 분석 기사까지 나가고 그게 이제 97년입니다. 97년이고 그 뒤에 이제 아차산에 시루봉이라는 데 발굴을 했고 99년에 또 심광주 선생이 양주 임진강역에서 그런 거를 또 무지개 찾아냅니다. 보루들을. 그러니까 심광주 선생은 지금 저하고도 여전히 친한데 지표조사의 달인입니다. 진짜로. 토지박물관에 있으면서 찾았고 그리고 2001년에 청원의 남성골 청원 아시협회에서 또 고구려 성이 발굴이 됩니다. 예전에는 임진강 서울 뭐 근처만 해다가 2001년에 남성골이니까 이제 중부 금강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있었고 뭐 아차산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2007년에는 용인 보정동에서 이런 관방시설 말고 고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고분도 그냥 석실분이고 뭐 말각 조정이면 고구려식 고분 이랬을 텐데 고구려 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구려 고분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2010년에는 연천에 뭐 등등등 지금은 안성 그다음에 세종시 영기 나성 대전의 월평동까지 고구려 유적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다 해보면 이 세모나게 된 게 보루나 성입니다. 그래서 임진 한탄강 유역, 양주분지, 아차산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국토 내려오다가 안성 도기동 산성, 청주 진천 대모 산성, 청주 정북동 도성, 이건 뭐 고구려 쌓은 건 아니지만 고구려 토기가 나옵니다. 청원 남성골, 영기 나성, 대전 월평동 이렇게 이제 관방 시설이 이어지고요. 고분은 여기 고분이 없었는데 임진강 그다음에 이 내륙 일본 국도 내륙 따라서 그 이 충청 지역에도 고분이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됐지만 고구려 귀걸이가 나오는 유적이 보고가 되는데 채집품인데 석실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강 상류, 춘천, 화천, 홍천, 가평, 그러고 충주까지 제천에도 지금 최근에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거 순웅의 신라 고분이긴 한데 고구려 벽화고가 개통이 그려진 신라 고분이 순웅 지역에 있고요. 뭐 이런 정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분포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그리고 다 발굴 조사를 된 유적들이니까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양주분지 여기에 보루가 훨씬 많습니다. 양주분지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고요. 이게 이제 천보산 이쪽이 천보산 이렇게 동그랗게 산맥이 이어집니다. 이쪽 도락산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양주분지를 싸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루를 막으면 일로 통과가 안 되는 이 산 위에 보루가 많은데 고구려께 확실한 유적 나온 것만 지금 표시를 한 거라서 저렇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강 그리고 한탄강 임진강 이렇게 북행을 하는데 이제 한탄강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임진 한탄강 라인, 임진강 북상한 라인까지 다 이렇게 까만색은 신라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가 한강역을 점령하고 임진강으로 밀고 올라올 때 고구려랑 대치하던 성이라서 한강 남한의 이제 신라성이고요. 요거는 고구려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까만색으로 둔 적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는 중간에 이제 평지에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라는 성이 평지성이 3개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도강이 유리한 도하 지점입니다. 인민군하고 교전할 때 지금도 여기 군사 요충이고요. 여기 그냥 물을 건널 수 있는 지점에 그런 유적들이 있고 나머지는 보루가 막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조사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은대리, 당포, 호로고루가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목책 단계부터 쓰이고 이후에 신라가 밀고 올라오면 551년에 한강역을 점령하고 553년 이후에 일로 밀고 올 때는 6세기 후반
저 늦어 6세기 후반대에는 이쪽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이쪽 한탄강 포기하고 이 개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쪽 임진강 좌안에 고구려 보루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버틴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은. 그러면서 여기 덕진산성을 새로 강화합니다. 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신라가 밀고 올라오니까 이 한탄강 개선까지 유지할 만한, 이때 신라는 강원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탄강 쪽은 그래서 늦은 시기께 안 나오고 빨리 없어집니다. 요렇게 막았던 전선의 변화도 지금 발굴 자료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임진강병의 대표적인 평지성입니다. 호로고루, 당포, 운대리성. 이게 다 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게 임진강 본류고요. 이건 여름철이라 물이 많고요. 여기 색강이 흘러듭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일대 그 용암 대지를 임진강이나 하천들이 흐르면서 깎아내서 수직 절벽이 생깁니다. 여기도 절벽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 절벽, 여기 수직 절벽이니까 여기는 성을 안 쌓아도 되는. 그리고 여기만 쌓으면 이게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기에 여기 서서 요 성벽에 서서 이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임진강입니다. 건기에는 여울이 생깁니다. 이 색강에서 토사를 운반해서 다 메워버리니까 여기 여울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로하라고 부르면 여기 호로탄 또는 호로합니다. 표주박호. 홀쭉해집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그냥 말도 안 타도 건너갈 수가 있는 도강이 유리한 지점이고, 당포성도 이런 지점이고, 온대리성도 이런 지점입니다. 당포성은 요즘 대전차 부대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고구려 때도 이런 지형을 찾아서 도강이 유리한 이런 삼각형, 당연히 색강이 있으니까 여울목이 생기고 이런 데다가 성을 쌓는데 한쪽만 막아서 쌓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임진강의 평지성에. 세 개가 똑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절벽이, 굳이 성벽이 없어도 되는, 호로고루 그 동벽 부분을 발굴할 때 모습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고구려 성벽이고, 이건 신라가 나중에 여기를 점령했을 때 쌓은 보축성입니다. 신라성, 고구려성입니다. 지금 복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성벽을 이렇게 지금 여기를 잘라서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에 여기 문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를 잘라서 본 사진들을 지금 보실 텐데, 성벽 단면을 보면 저쪽이 바깥이고 안쪽입니다. 안에는 먼저 토루가 있습니다. 토루가 있고 돌을 붙여 쌌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성, 저번에 성벽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루로 된 토성이 있고 나중에 돌을 붙인 석성이 나중에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축조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토심을 같이 쌓고 돌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토심 석축 성벽이고, 이 토심 석축 성벽을 쌓기 전에 안쪽에 목책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쪽에 4세기 때 진출하는데 그때는 목책성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심 석축성을 쌓고 신라하고 교전할 7세기까지 존속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심 기초에 석축을 붙인 모습죠. 튀어나와서 배부른 상태고요. 수직 성벽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나중에 조사 끝나고 정비 복원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정비 복원할 때 고고학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성벽 본체를 자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비할 때만 하니까. 정비 복원한다고 이제 이걸 고쳐서 하려고 헐어내는 과정에 입회를 해서 보니까 그 고구려 안쪽 성벽에 여기 기둥을 세웠던 홈이 보여요. 기둥을 세웠던 홈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절개를 안 했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이런 돌들이 박혀 있죠. 그래서 저런 그 석축 성벽을 쌓는데 그 기둥을 세워서 가구목, 비계라고 부르는 그 가구목을 세웠던 자리인지, 저번에 그 환도산성이나 오녀산성에 본 그러한 그 돌구멍이라고 하는 방어 시설을 장착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이게 비계목의 역할을 같이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쪽에도, 여기는 아니지만 다음번에 보시는 당포성을 보면은 당포성도 똑같은 구조인데 그 목주를 세웠던 돌기둥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돌들이 있고요. 안쪽에는 꽤 뒤체험한
흙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평면을 단면을 그 당포성 조사한 단면을 보면 그 돌 여기 그 있죠. 그 확돌들이 있고 여기에 기둥을 세웠던 자리들이 확인이 됩니다. 성벽 조사에도. 그거를 연결하면 이렇게 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토심을 하기 위한 그 구간 영정주 목인지 영정주인지 아니면 그 성벽 전체를 작업하기 위한 비계목인지 몰라도 이거는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목주가 있었던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벽 바깥쪽에 석축을 붙이는 바깥쪽에는 확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비계목만 하려면 굳이 확돌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목주가 쭉 서 있었다면 성벽을 따라서 노포를 거치하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시설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영정주목이다, 아니면 비계목이다, 아니면 방어 시설을 나중에 성벽에 세운 거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무등리라고 임진강 좌안에 있는 고분인 철탑이 있는 데가 1보루고 제가 지금 2보루에 서서 찍습니다. 보루들은 되게 인접하게 보이는 거리로 간격을 두고 있으니까요. 예, 2보루의 성벽을 단면을 잘라보니까 역시 토심 석축인데 바깥에 기둥을 세운 자리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드러내고 여기를 째보면 안에 목주 자리들이 더 나오겠지만 이건 그렇게 발굴을 못한 곳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천에 이제 고분이 신담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굴이 되는데 두 개의 석실분이 있는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평면 분형은 오래돼서 원형처럼 보이는데 저는 뭐 방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석실분입니다. 연도가 있고 연도를 통해 들어가면 안에 현실이 있는데 말각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를 발랐습니다. 회를 발랐던 시설이고, 근데 이건 도굴이 당해서 이미 당대에 도굴이 당했습니다. 한번. 그러고 최근에도 도굴이 돼서 유물이 뭐 나온 게 별로 없는데 고구려 유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회치를 했고 말각 조정이니까 뭐 고구려 고분이 틀림없다라고 보는데 이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신라 사람들이 올라와서 연도를 다시 뚫고 들어갑니다. 연도를 약간 틀어가지고 고구려 연도 위로 새로 연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묻힌 사람 신라 사람입니다. 유물도 신라 유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미 당대에 재활용이 된 고분이고 고구려 유물은 여기 확인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내리라고 연천에 제일 높은 아까 그 무등리 보루 그 임진강 라인의 제일 북단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그 홍수가 갑자기 나서 환강댐인가 넘어서 임진강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은 댐이 여기 강내리 군남 저수댐인데 그 수몰지구라서 발굴을 했는데요. 9기가 나왔습니다. 이쪽이 강이고 강으로 이어지는 사면인데 완만한 사면인데 9기가 나왔는데 3기가 줄을 맞습니다. 열상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열상 배치를 한 게 소규모도 이런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5세기 중후반대 이후니까 그런 3개씩 같은 방향을 두고 있는데 이 산 쪽으로는 이 뒤쪽으로는 더 발굴을 안 해서 얼마나 더 많았을지는 모릅니다. 강변에 붙은 그런데 여기는 조금 애매한 게 이쪽이 바로 강인데 여기가 거의 평탄지인데 그 강을 따르는 전통이라면 이렇게 줄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줄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산기슭에 내려오는 줄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열상 배치를 한 고분 9기가 조사가 됐고요. 여기는 관고리, 관못 다 나오고 불다짐한 흔적도 나오고 뭐 은제 장신구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남한에 나온 고구려를 2011년인가 제가 정리한 건데 묘실 크기를 구분해 봤더니 이쪽이 이제 장방형이고 저건 이제 세장방형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분이 됩니다.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구분이 되고 대체로 이 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세장방형 고분이 있는 유적이고 이 가로 표시는 장방형 고분군만 있는 건데 세장방형, 세장방형, 세장방형. 그러니까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5세기 중엽 한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 라인으로 이미 교통로가 있었다는 거는 뭐 문헌사나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미 고구려 고분이 5세기 중엽경에 여기 북한강, 남한강 장로에 쓰인다라는 얘기죠. 임진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 장방형 고분들은 대체로 유물의 편년이나 이런 걸 보면 6세기 후반대, 6세기 전 후반, 5세기 말 이후.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고 나서 내려가면서 쓴 고분들. 그래서 시차가 좀 있다. 예, 호로고루의 유물 출토 상황인데, 호로고루는 제일 중심부의 그 중진이기도 하고 기와 건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건 폐기장입니다. 기와 폐기장이 있다는 것은 기와 건축을 여러 번 증수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와 건물들이 증수할 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서 중진으로 활용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와당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차산 홍연봉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연천에서 나온 연화문 와당이고, 치미도 있습니다. 치미. 그 다음에 뭐 작고기와 이런 특수기와들도 나오는 거 봐서 호로고루에 있던 기와 건물은 규모가 좀 있는, 격이 있는 건물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토제북이 나옵니다. 토제북, 여기 상고라고 써 있습니다. 상고. 근데 요것은 북의 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지그재그로 뚫려 있는데 저기에 가죽을 씌워서 메우기 위해서 구멍을 지그재그로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악화가범에 나오는 이 북의 요 부분, 상고의 요 부분. 아직 글씨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토제북이 분명하죠. 북이 나온다는 거는 호로고루에서 굴례를 올리는 인물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사령관급이 여기에 있었다. 이런 걸 반증하는 자료로 보이기도 하고요. 글씨는 없지만 천보산 이보루, 양주 천보산 이보루에도 이런 톡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도 보루, 산에 있는 보루지만 저런 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뭐 그 외에 저런 연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강내리 고분군의 은팔찌, 은반지. 고구려 은반, 저거는 뭐 대성산에서 많이 나오는 은반지입니다. 그 위에 부분만 이렇게 말은 뭐. 그리고 이제 금박구슬, 유리 뭐 이런 것들도 강내리 고분에 나오니까 여기에 묻힌 사람들도 그냥 병사는 아니라는 거죠. 신분이 높은 사람. 무등리 이보루에서 철제 찰갑이 하나 나오는데 출입문에 있는 확돌 옆에서 이렇게 상갑 한 벌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차산이나 발굴하면 파편들만 나오는데 여기는 이거는 여기에 두고 갔거나 장수가 입고 있다가 죽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투구는 없었는데 투구는 아차산에 나온 투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완전한 상갑인데, 그리고 그 무등리 이보루는 타나미하고 타나조가 뭐 엄청난 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 전부터 그냥 사면에 흘러내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공격을 당해서 불탔거나 7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멸망할 직전에, 아니면 청야를 위해서 불태우고 후퇴했거나, 청야를 위해서 불태우고 후퇴했다면은 저 갑옷은 벗어 던지고 도망간 거고, 기습 공격으로 전멸했다면, 전멸해서 불탄 거라면 그 갑옷은 장수가 입고 있다가 전사한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역사 스페셜 팀 아는 분이 그때 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역사 스페셜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임진강 철갑옷의 비밀. 그래서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장수가 최후의 보루를 지키다가 갑옷을 입은 채 문 앞에서 쓰러져 전사한, 뭐 그때 상황을 소설로 그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무등리 이보루는 타나미하고 타나조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최전방초, 7세기 되긴 하지만 최전방초소에 쌀을 군량미로 먹었던 거죠. 네. 예, 뭐 연천도 우리나라 남한의 고구려 유적 중에 그 대표적인 유적을 가지고 있죠. 아차산, 여기,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인데 여기도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호로고루는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뭐 많이 코로나 시기에 여기 많이들 가셨는데 이렇게 정비가 돼 있고요. 홍보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 앞에 지금 역사문화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뭐 하여튼 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앞에 광개토색 능비 모형이 뜬금없이 하나 있는데 저건 제가 2002년도에 북한에 가서 싣고 온 광개토색 능비 모형입니다. 2002년도에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남한에 모형, 벽화거북 모형 5개 하고 국보급 유물하고 우리한테 빌려줘서 코엑스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그때 제가 가서 남포항에서 배로 싣고 온 여분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아주 미련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모형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FRP로 만들 텐데 8톤인가 됩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근데 저도 무식하게 저걸 가져와서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데 2002년도, 2003년, 2004년 국내 전시를 하고 2005년에 독일 베를린으로 싣고 갑니다. 이걸.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젊어서 그렇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전시, 해외 전시를 나갈 때 모형 고분들을 재정비하고 이걸 싣고 나가. 어쨌든 북한이 만들어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걸 싣고 나가서 더렘에 있는 동아시아 미술관 현관에다가 저걸 세워놓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까지 갔다 온 유물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민화협이 보관할 예산도 없고 가지고 있다가 연천에다가 기증을 해서 호록으로 지금 서 있고요.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야외에 서 있는 게 모양이 나고요. 관계터장 여기를 지나다닌 곳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벽화고분 모형 이런 거는 한성백제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멀지도 않고요. 여름 이제 초가을에 이게 해바라기 축제를 여기 2013년인가 10년 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신광주 토지박물관장 여기 올해 발굴했어요. 그 신광주 선생 아이디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은 그 앞에 광장에다가. 그 마을 주민들도 동참을 해서 했는데 마을 주민이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이름도 통일바라기 축제로 이름을 지어서 엄청 사람이 몰립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호로고로 해바라기 축제 때 노을 사진 경진대회 때 온 사람들인데 여기 삼각대 거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말에 3만 명이요. 근데 연천 군민이 4만 3천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군인 가족을 빼면 일반인은 3만 명이 안 되는 연천, 그런 수가 연천에 매주 옵니다. 그 문화재 관련 축제를 주민들이 동참해서 성공시킨 사례로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글도 곧 하나 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이것도 그때 누군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특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천 하면은 접전 지역, 전쟁이기, 그 다음에 되게 먼 것 같지만 서울서 1시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서 요즘 국내 관광지로는 꽤 많이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이진 않지만 당포, 이거는 신담리인데요. 당포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했는데 거기는 또 별자리 사진 자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야간에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요즘은 유적 보러 오지 않고 그런 걸 보러 와서 유적을 보러 갑니다. 이 호로고로도 아마 아는 분은 알 텐데 드라마에 천국의 계단인가 하늘의 계단인가 하는 사진이 거기서 찍힌 게 있는데 그 장소는 가면 사진 찍으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저기도 가도. 그래서 문화재를 꼭 문화재의 의미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사진 명소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한강하류인데요. 이 지도는 72년도인가에 간행된 지도입니다. 근데 요 좀 짙게 표현된 거는 현재 치수가 된 한강의 흐름이고요. 당시 72년도마다 여기 탄천 한강 본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범람원이죠. 지금 이게 석촌호수입니다. 잠실 신천 지역이 다 범람원이고 고구려 때도 그랬을 겁니다. 여기 수시로 건너갈 수 있고요. 여기에 광나루가 있고 광장교가 있고 여기 몽촌조성 85년도 발굴할 때 제가 이명진 선생님한테 발굴 배울 때 일로 해서 성남으로 가는 길이 몽촌조성 북쪽 있었습니다. 그 주요 교통로고요. 그래서 한강 남쪽에 몽촌 풍납이 있고 구이동, 홍련봉,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이렇게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홍련봉 보루가 가장 최근까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중심지였던 것 같고요. 양쪽 두 줄을 관리하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배봉산도 하나 조사가 됐고 봉화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오른쪽에 왕숙천 평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시설로서 아차산에 저런 보루들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66년도의 항공 사진을 가지고 GIS로 작업을 좀 해놓은 입체 그림인데요. 이쪽이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 석촌동, 가락동, 방위동, 몽촌, 풍납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아차산성입니다. 높지는 않은 산 해발고도 높지는 않은데 저기 올라서면은 강남북이 다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망이 좋은
능선 아차산의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능선을 따라서 보루가 축조되어 있다. 네, 그 홍련봉 일보루가 가장 구조가 잘 남아있고 발굴을 오래 하고 잘 발굴이 됐는데요. 기본 구조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저희가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외곽에 해자, 안쪽에 성벽 안쪽에 담장, 그 안쪽에 건물지, 저수시설, 저장시설, 뭐 방앗간 이런 게 여기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담장 안에 있고요. 그 밖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3m에서 5m 거리입니다. 여기도 5m 정도. 근데 이 성벽도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토심을 쌓고 돌을 붙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 지금 여기 사면에 다 무너져서 성벽은 거의 무너졌지만 여기에 목주들이 안팎으로 다 조사가 됩니다. 네, 성벽 부분인데요. 이게 성벽 바깥쪽이고 무너진 성벽이고 여기에 단면이 잘려 있고 여기에 기둥 구멍들이 박힙니다. 그리고 안쪽에 뒤체험한 그 토심 부분은 그 횡장목과 종장목을 넣었던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심이 그대로 있는 채로 다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 영정주를 세우고 횡장목과 종장목으로 연결한 다음에 흙을 다졌는데 그 횡장목 구멍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목주가 들어있는 채로 보존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바깥쪽엔 돌을 두 줄, 한 줄, 두 줄 붙입니다. 이 구조가 저는 아차산만 특이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남한의 유적들을 발굴해 다 기본이 이렇습니다. 목책이거나 그 토심 석축이거나 뭐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지형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사면이니까, 봉우리 정상부니까. 그래서 이 밖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쌓고 뒤채움을 하면서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담장, 성벽 사이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단면, 바깥이 외향이고요. 저렇게 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지인데 수열 주거지도 있지만 다 지상식 건물지고요. 네모난 방형입니다. 방형인데 벽체는 기초는 없습니다. 기초는 그냥 자갈로 다지는데 목주로 주공 이렇게 나옵니다. 목주를 등간격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지금 우리 흙벽집을 지을 때 시골에 흙벽집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고 나무로 얽고 뭐 그 수수깡이나 이런 그 얽고 진흙을 바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돌을 쌓아가면서 진흙을 발랐습니다. 여기는 돌이 노출된 데고 여기는 진흙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골집 같은 거는 흙벽집으로 남아 있을 건데 구조는 기둥 그 다음에 할석을 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온돌이 있고요. 대체로 아궁이는 온돌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불을 뗄 것 같지만 이러면 역풍이 불어서 못 쓰니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 온돌은 나가서 불 뚝. 이런 게 기본 구조고 출입구는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모양마다 다릅니다. 여기 요 건물은 요게 출입구, 요 건물은 여기가 출입구고요. 이 건물은 여기가 출입구. 출입구는 약간 근데 온돌하고 반대편에 대체로 위치하고요. 그리고 요 건물지 밖에 공터가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는데 창고 건물인 것 같고 여기에 확돌이 하나 있습니다. 문에 있는 확돌은 문에 있는 문비가 맞는데 별도의 확입니다. 요거는 방앗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말고 아차산 삼보로에서 방앗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방앗간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톡이 만들던 점토가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군인들의 그 병과가 여러 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였던 것입니다. 네, 뭐 여기는 물을 저장해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저수시설인데 안반이나 풍화토를 파고 바닥 벽체에다가 뻘을 넣어서 방수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나무가 세워 있던 자리라서 바닥에는 뻘을 채우고 나무로 짜가지고 올리면서 뒤체움을 하니까 못 꽉고죠, 못 꽉고. 그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요거는 저수시설이고요. 일부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방수층이 있고 저수시설이고, 이런 저수시설 주변에는 이렇게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성벽으로 흘려보내면 그 성벽이 약해지니까, 이 성 안에 쓰는 물을 몇 개를 집수정으로 모읍니다.
이 밑으로 배수구가 있습니다. 지하에. 배수구들이 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와서 일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벽 사이를 통나무관을 통해서 나오면 성벽 밖에 물바지가 있고 다시 해자에도 돌을 쌓고 암거로 나가고 해자 밖으로 빠지게. 그러니까 배수와 저수 시설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택지 조성할 때 다 메우고 평탄한 다음에 다시 파고 하수관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다 채운 흙인데 이걸 채우기 전에 배수구를 먼저 놨습니다. 배수구를 먼저 놓고 집수정을 설계하면서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요. 근데 다른 보루도 발굴해보면 저희 7개를 여기서 발굴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 저는. 1500년 전에 아차산 보루를 만들던 고구려 군에는 보루를 축조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저수 용량도 보루별로 비슷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게 갖춰져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똑같은 구조인데 돌로 쌓은 것들도 있는데 이건 저장고입니다. 물을 저수하던 데는 아니고 저장고고요. 호로구로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저수 시설로 쓰다가 나중에 저장고로 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몽촌토성 고구려 유적이 한동안 이제 잊혀지고 있었는데 89년도에 몽촌토성 그 서남부 고지대에서 고구려 온돌 유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식 이기초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475년에 한성을 점령하고 여기에 적어도 살았다는 건 인정을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북문지 쪽을 조사하면서 아차산에 있는 목곽고의 한 2배 내지 2.5배 되는 규모 사방 14m의 목곽고가 북문지 앞에서 발굴이 되고 이 목곽고를 둘러싸고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나옵니다. 근데 도로는 백제도로, 그 위에 고구려 도로, 그 위에 통일신라 도로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서남부에 이런 건물을 짓고 살 때 북쪽에 백제도로를 정비하고 목곽고를 놓고 여기서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475년 단기간 거주한 게 아니고 한동안 고구려가 몽촌토성에 주둔했던 것을 보여주는 유구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유물은 토기들이 많고요. 여러분이 보신 백제 신라 가야 토기하고는 다른 토기들입니다. 그 평적이고요. 네, 니질이고 소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시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오지 그릇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네. 네, 왼쪽이 구이동에서 나온 항아리인데 제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입니다. 현대 옹기하고 똑같습니다. 얘도 뚜껑이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통일은 신라가 했지만 생활 용기는 고구려 토기가 통일했습니다. 이런 기종들이 고려 도기, 조선 도기, 옹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옹기로 기형이 같이 이어지고 제작 방법도 지금 옹기의 전통 제작 방법하고 고구려 토기 제작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97년도 조사할 때 저도 한동안은 그냥 475년에 한성을 점령하고 대전까지 쭉 밀고 갔다가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분이 나오고 생활 유적도 나오고 그런 걸 봐서는 고구려가 475년 이후에 여기를 점령하고 백제 지역을 영역화하려고 했었다라고 할 만한 유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는 결국 이 일대에다가 여기가 백제 한성이니까요. 이 고구려도 여기를 한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황해도 일대에 한성이라는 썼다는 연구들이 있고 그럼 한성을 그대로 쓰다가 남평양이라고 여기다가 이 일대 어딘가에 남평양이 있고 그게 553년에 신라한테 밀리면서 양주를 거쳐서 황해도 신원 지역까지 다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글자 나온 토기가 많은데 평양성을 쌓을 때 쓴 저번 주에 보신 평양성 석각 중에 병술련의 한성 하후부의 소형 문달이 여기서 쌓는다. 요 후부. 요 글자체하고 아차산에 찾은 고구려 토기 후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차산에 와 있던 요거하고 시차는 150년, 100년 이상 나는데 유행하던 글씨체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 쓰였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관료가 파견됐을 거고 아차산에서도. 그리고 이 일대가
그 한성 또는 남평양으로 편제되고 한반도 남부를 영역화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으로 남아요. 경북 충남 일대의 지명은 진흥왕대에 바뀌고 뭐 그 이후 고려 진흥왕대에 바뀐 그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본래 고구려 무슨 현이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백제 무슨 현이었는데 안 하고 그게 저는 이때 왔던 고구려군이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자기네식으로 지명을 바꾸고 영역화를 했는데 전면 지배하는 데는 실패하고 올라간 거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소설을 좀 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그냥 재미있는 그냥 이 상상력이 가져온 결과인데, 그러니까 고구려는 군사 부대 편제가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몇 명이 여기 있었을까 하고 보니까 구이동 유적은 전멸당한 유적입니다. 아까 뭐 무등리처럼 그 안에 아궁의 철솥과 이게 그대로 있고 유물도 다 불타 없어진 자리예요. 근데 아차산에 있는 그 많은 보루에 그 많은 온돌에 솥이 걸려있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철수했다는 겁니다. 솥단지는 빼들고 갔어요. 투구는 벗어 던질지언정 솥단지는 뺏어 갔거든요. 여기는 그냥 있으니까 전멸당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불탄 채로 발굴이 됐고. 그래서 요 안에 면적이 여기 뭐 저수지도 있고 하는데 면적이 한 15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사람이 있었지 하고 밥그릇을 세보니까 36개가 나옵니다. 아니 15평에 36명. 얘기하면 식판이 36개, 식판은 깨질 수도 있으니 누대로 사용했으니 그럼 무기를 세보자. 소총수를 세우면 되겠다. 당시의 소총이 뭐냐? 창입니다. 창이 10자루가 나오고 칼이 2자루가 나오고 도끼가 4자루. 당시에 지휘관은 칼을 차고 창을 듭니다. 그래서 지휘관급 2명이 있고 지휘관을 포함해 병사가 10명 정도 있었을 거다. 그랬더니 신당서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병사 300명이 단을 이루는데 교위라는 장수가 있고 50명을 대라고 하는데 정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10명을 화라고 하고 화에도 장이 있다. 신당서에 화에 해당하는 게 구이동 10명 정도. 그 전에 나온 진서에는 25명 단위를 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5명을 5, 그걸 5개로 하면 5,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데 5명이 2개 부대가 저 안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당서에 나오는 게 시기적으로 맞으니 고구려 최소 부대는 10명. 그리고 제가 거기 나오는 화살촉을 나중에 다 세어봤습니다. 77년도에 있던 거 보존 처리하면 제가 다 세어봤더니 한 3,000점 정도 됩니다. 1인당 300발의 화살을 가지고 있고 중화기 4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접전에서 저기 투구를 깨야 되니까 중화기 4개. 그런 부대고 그런 이제 소설을 쓸 수 있게 됐고요. 아차산에 있는 큰 보루는 그런 주거 단위가 10개씩 있으니까 100명 정도 있었다. 보루 하나는 100명. 보루 하나 100명이면은 고구려 후기에는 누초라고 지방에 있는 100명 거느린 장수가 누초고 중앙에 있는 사람은 당주. 그래서 그 신라토네 당주라고 그 기록에도 나오고 뭐 저 중원 고구려에도 있고 그 당주. 그러니까 누초 한 명이 보루 하나를 맡아. 아차산에 그런 게 20개 있으니까 2,000명 정도의 병사가 상주하고 있었는데 1,000명 단위를 거느리는 장수를 군두, 뭐 말객, 말약,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두라고 하는데 1,000명 정도로 보는 지방관이 있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아차산에는 아차산, 용마산 2줄기가 있으니까 군두 2명이 1,000명씩 거느리고 양쪽 중랑천, 왕숙천을 방어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건 뭐 문헌 기록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뭐 이렇게 쓰면 그럴싸한. 당시 불악은 몇 사람 정도라고 할까요? 불악에 몇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고구려가 멸망할 때 270만 호, 뭐 이런 기록, 70만 호인가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당시 1인 한각으로 4인으로 해서 270만 뭐 이렇게 인구를 추정하는데 뭐 이왕 그 말씀 나와서 문헌사 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을 추정을 해보면 4, 5세기 되면은 4가구당 1명의 장정을 차출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근데 여기 2,000명이 와 있다면은 8,000가구에 8,000호의 자제들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방 부대니까 엄청 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의 평양이 도성이라면, 국내성이 제2별도라면 여기는 제3의 별도, 뭐 환인 졸본을 하면 제4의 별도 정도는 됐었다고 보고, 그 정도 규모는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문자가 적힌 접시들이 많은 양이 나오는데요. 예, 지도형이고요. 후부 도 무슨 형입니다. 요자는 알 수가 없고요. 연모형입니다. 형으로 끝납니다. 예, 형자로 끝나는데 뭐 고구려는 소형, 대형, 대대형, 형자로 끝나는 벼슬이 있는데 이런 벼슬은 없습니다. 지도형, 연모형, 뭐 도 무슨 형이란 벼슬은 없습니다. 저는 벼슬은 아닐 거고 후부라는 지명이 나오고 아까 평양성 각 석각에 있는 거랑 글자체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성으로 재편됐을 때 후부의 도 아무개 형 이런 거 아닐까? 혹시 형이 존칭으로 누구 이름 뒤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연모라는 사람이 이거보다 100년, 150년 뒤에 나옵니다. 집안에 벽화고분 중에 모두루 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두루의 할아버지가 연모인데 북부여 수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연모입니다. 한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연모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물론 이거보다 시차가 뭐 광개토대왕 되니까 150년 뒤인데 그런 연모네 집안 사람들이 여기도 파견됐던 거 아닐까? 그렇게 보면 형이라는 거는 공이 붙으니까 높임말, 그리고 여기에 이 접시, 자기 개인 접시에 글을, 이거는 굽기 전에 새긴 거고요. 이것도 굽기 전에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토기를. 그런데 이거는 사용 중에 쓴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되는 그 보루의 누초, 뭐 당주, 누초 정도 되는 지휘관들이 또는 뭐 10명을 부르는 분대장들이 자기 이름에 이렇게 높임말로 형이라고 그때 부르는 게 이 벼슬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게 소설을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이렇게 막 빨리 넘어가지만 475년 여기를 점령한 고구려군은 뭐 하여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문주는 신라로 구원병을 얻으러 가고 장수왕이 여기를 점령했죠. 아차산에 와 있을 때 문주는 신라로 구원병을 얻으러 가고 계로왕은 북성에서 버티다가 북성이 풍납도성에 버티다가 남성으로 피신했다가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제증걸루 고이만년이라는 장수한테 잡히는데 그 제증걸루 고이만년은 계로왕의 부하 장수였는데 고구려로 도망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서 절을 하고 나중에 아차산에 끌고 가서 아단성 아래에서는 얼굴에 침을 3번 뱉고 장수왕 앞에서 목을 쳐버리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하여튼 문주왕이 돌아왔는데 3만을 데리고 왔는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돌아와서 즉위하였다. 그리고 웅진을 천도했다는 기사만 있어요. 문주는. 그리고 장수왕은 여기서 포로 8,000명 등등을 잡아서 올라갔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둔 안 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근데 문주는 와서 싸우지 않고 즉위만 하고 웅진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문주는 고구려군하고 전면전을 하고 싶지만 신라가 전면전을 꺼렸을 수 있고 구원병이. 고구려도 북쪽에 물길 계속 뒤가 구린데 신라하고 싸울 일은 없고. 그래서 이도학 선생의 누군가가 고구려 신라 밀약설을 그래서 동쪽은 신라한테 주기를 하고 너네 구원군은 데리고 돌아가라. 고구려는 우리 일부 남기고 돌아갈게. 뭐 이런 밀약을 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고구려군이 다 돌아가진 않고 몽촌 조성의 일부를 남기고 왕과 친위부대는 돌아갔을 거다. 그 남아있던 부대가 몽촌 조성을 거점으로 안성, 진천 뭐 해서 대전까지 왔는데 백제는 동성왕 때 세력을 키워서 다시 밀고 올라오니까 고구려는 전선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한 25년 뒤에 아차산으로 후퇴해서 아차산에 보루를 쌓고 한강을 경계로 백제랑 있는데 한강이 그럼 백제가 바로 한강 몽촌까지 오지는 못하고 완충구역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한 50년 진행이 되고 551년에 백제 신라가 올라오면서 먹고 2년 뒤에 신라가 다시 한강유역을 먹고 고구려는 북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크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차산은 그 발굴이 가장 많이 됐고 연구도 많이 됐고 정비 복원도 잘 돼 있습니다. 뭐 아차산 높지 않은 산인데 뭐 한 30분 올라가면 이렇게 복원된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홍련봉이라고 아까 그 중간에 와당이 나오는 유일한 보루고 뭐 병참 사령부고 병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령부 병참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아차산 산지하고 평지의 구이동 강변을 이어주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봉우리인데 주택가에 있어서 이런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 싶어서 유구 전체 아까 보신 그 완벽한 유구를 덮기로 하고 지금 덮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인데 내년 봄은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건물도 오픈하고 전시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발굴된 유구를 안에서 보실 수 있고 일부는 저희가 발굴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관람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자랑을 한번 더 하자면 제가 85년도에 이명진 선생님한테 몽촌소송 발굴을 배우고 그리고 88년부터 서울대 박물관에 일을 하고 선생님 내려오시고 91년도에 그 몽촌소송 안에 집자리 전시관을 짓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백제 집자리로는 제일 중요한 자료들이 조사돼서 그거를 도움을 씌워서 성벽 위에 있는 걸 도움을 씌워서 집자리 전시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고 몽촌 역사관을 같이 지었죠. 92년도에. 두 개가 오픈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 박물관에 있으면서 그 일을 도와드리고 관여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 그게 30주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자리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자문을 하러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적을 덮었던 시설이 몽촌 집자리 전시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유적을 노출해서 전시하는 거, 일본 거 배워야 된다 뭐 그러면서도 일본 걸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을 때인데 몽촌소송에 좀 작지만 집자리 전시관인데 그게 초창기에 제가 어쨌든 관여를 했고 30년 뒤에 이제 번듯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한이나 꽤 내놓을 만한 그 유적 보호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운이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들을 뵙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전시하게 되고 여기 제가 와 있는 것도 그 은혜를 제가 요만큼이라도 보답을 해야 돼서 이건 녹화가 되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서울 오시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는 주차장에서 걸어서 뭐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네. 뭐 충주 이쪽에도 없는 가치는 꽤 많습니다. 대전, 월평동. 여기가 공주가 여기지 않습니까? 공주가 지형상으로는 여기입니다. 웅진보다 아래입니다. 위도상으로는. 금강이 이렇게 가고 아마 고구려가 그때 지리를 알았으면 웅진까지 쫓아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여력이 없었겠죠. 성곽들이 이렇게 그래서 안성 도기동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진천 회중리, 대모산성 내려오면 정북동 토성, 남성골, 연기 나성, 대전 루트에 따라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뭐 자령산맥, 소백산맥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그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로 이어지고요. 충주 고구려비 있고요. 뭐 루트별로 유적이 있고요. 그 대체로 아까 말씀을 뭐 초반에 드린 것처럼 대체로 그런 이 충주 고구려비의 건비 연대가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뭐 5세기 중엽이 대체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5세기 중엽에 이걸 세울 무렵에 그 이전에 이미 북한강, 남한강 상류를 통해서 원주를 통해서 신라지어로 가는 루트는 개척이 돼 있었고 거기에 고분들이 5세기 후반대에 남아 있는 거고 이쪽에 순흥 읍내리로 가는 바로 뭐 중령 넘어간 바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읍내리가 신라로 편입된 이후에 석실분을 쓰지만 거기에 고구려식 벽화를 그린다는 거는 과거에 고구려 세력이 그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에 편입이 돼서도 고구려식 전통을 보여주는 게 아직 지역에서는 내세울만 했을 거라는 거죠. 읍내리 벽화고분 어수묘 두 개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뭐 이제 밀고 내려왔던 지역이고요. 그렇게 유적이 보입니다.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이 유적이 나오는 곳들이 대개 그 고구려 지명들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예, 남성골 산성인데 여기 정상부와 평지를 다 아우르는 성이고요. 여기 성벽도 2001년도에 여기를 조사하게 된 이유는 요 바깥쪽으로 가면 바로 5분 거리에 청원 IC가 있습니다. 청원 IC에 들어오자마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충북 청원군 부강면 부용리라고 합니다. 근데 부용리라고 자그하는 리 마을인데 그 부강리에 산성이 10개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산성이. 개소문성도 있습니다. 그 금강순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더 북행은 못합니다. 물이. 여기 조선시대 분청사기가 계룡산 분청사기까지 와서 금강으로 나갔던 것은 분청사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요충이죠. 육상도 그렇고 수운교통도. 근데 여기를 왜 조사했냐고 봤더니 경부고속 철도를 놓느라고 부산에 있는 무슨 병참 기지를 하나를 헐어야 됐답니다. 그 병참 후보지가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성 금강 그 당시 조선시대 금강 수운의 한계선 삼국시대 성곽 10개나 있는 그곳을 현대 군인이 보급기지로 쓰려고. 그 어떻게 알고 여기다. 그 바람에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그 옆에 최근에 유통단지까지 들어오고 이 일대가 남북 교통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여기도 그런 목책공들이 나오고 저런 그 석축성이고요. 온돌 나오고 목각고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성인데도 귀걸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를 착용한 무덤이 아니고 착용한 사람이 산성 안에 있었던 거고요. 서울 능동, 진천 회중리, 정원 상봉리, 춘천 중도, 연천 성공리 남한에도 고구려 귀걸이가 여러 점이 출토됐거나 수집됩니다. 이건 서울 능동 출토품인데 고구려 귀걸이 중에 가장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화려한 건데요. 이런 누금 기술 등은 신라 귀걸이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라 귀걸이나 금관들은 다 뭐 되게 적성 목각 분식이지만 그 전통은 고구려 귀걸이의 전통에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남한에 와 있던 고구려 사람들 그들이 묻힌 무덤 이런 게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상당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만큼 여기를 중요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곳이다. 라는 것을 또 방증하기도 합니다. 네, 이건 안성 도기동 산성인데 가장 최근에 조사된 중요 유적인데요. 역시 이렇게 판축 토루나 뭐 석돌 이런 건 다 없어졌는데 두 줄의 목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된 그 바깥 성벽 밖에 토낭으로 보이는 시설도 기초에 좀 깔려 있고요. 근데 뭐 여기는 백제 목책성 그 다음에 고구려 조신 목축성 이렇게 같이 쓰이기는 그런 곳이고요. 예, 뭐 충청도에는 뭐 충주 고구려비가 대표적인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고구려비 전시관을 지어서 동북공정 시절에 그 중요한 고구려비가 야외에 노출돼서 바람이 불고 뭐 풍화된다고 해서 전시관을 짓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진품입니다. 근데 진품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더 진품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하여튼 풍화돼서 없어진다고 해서 이걸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전 모조품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건 좀 아쉽죠. 더 규모 있고 더 웅장한 공간에 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아쉽습니다. 네. 뭐 남성골 산성도 이 정도 보존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주에는 지금 국립박물관을 하나 더 짓는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생기는데 고구려를 주제로 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이건 주제에 관계없지만 하여튼 중원문화권이라는 역사문화권이 생기고 해서 정체가 좀 불분명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남한의 고구려 유적의 중심 보면 연천, 임진강유, 연천, 그 다음에 아차산,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뭐 이렇게 3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한계들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의 한계는 그겁니다. 도성 외곽의 변방에 있는 유적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성공함 뭐 많이 올려잡아도 임진강부터 보면은 광개토장 즉위 이후 남진 정책을 쓰면서부터니까 그 단기간 얼마 안 되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변방에 있는 유적이다 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고고학이 그만큼 발전하면서 그런 기술과 뭐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연구를 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 특히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의 고고학 연구 자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도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고고학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라면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료로는 자료의 질적 수준이 달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지금 몽촌 조성에서 그 고구려 토기 88년 이후로 보면 지금 이제 35년 뭐 이렇게 정도 됐는데, 뭐 저도 한 그 정도 시기를 같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또 여기서 한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2002년에 동북공정 이후에 고구려로 석사 학위를 하고 박사 학위들도 있는데, 뭐 여전히 그 중국 북한 자료는 그런 질적인 문제가 있고, 남한의 고고학 자료도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한 얘기들은 했는데 더 미세한 편견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백제 신라 가야 지역 고고학이 하는 것처럼 미세한 편견이 있으면 좋은데, 고구려 고고학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역사적인 정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 해석을 하는데 또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좀 이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요즘 또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이제 이론들도 내고 하니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그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구려 유적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온달 산성, 반월 산성, 장미 산성 발굴을 안 해보니까 발굴해도 또 아니라고 우기기도 합니다만, 고구려 성인지 아닌지도 여전히 논쟁이 아직도. 그리고 양주분지 일대가 꽤 중요한, 거기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목이어서 중요한데 발굴이 많이 안 됐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50년 단위 정도의 편견은 제가 뭐 거의 확신할 수 있는데, 백제 신라 가야 고고학하고 공동으로 뭐 대응하려면 25년 정도는 편견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어렵다. 그건 아직. 뭐 이거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5.1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이럴 무렵에 뭘 준비했냐면은, 뭐 칼럼도 쓰고, 그때는 저도 열심히 한 게, 북한의 가자가 아니라 북한이 개발될 것 같으니까, 뭐 H자로 해가지고 뭐 도로를 뚫고 뭐 유라시아 철도를,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더 불안해진 겁니다. 그럼 북한의 그 공사라면 발굴은 누가 해? 우리는 지금 발굴 법인 한 2,6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대학 빼고요, 발굴 전문 법인에만 2,600명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북한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아도 한 200에서 250명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한 주워 들은 정보 등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발굴한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88년 이전에 우리가 그랬듯이 공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 스톱하고 신고하고 하는 단위들은 있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유산 관리 담당한 단위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고된 걸 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고 안 되고 밀고 나가는. 그리고 공사를 가면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할 건데, 우리 정부나 우리 공사하는 관계자들이나 북한 당국이나 그거 문화재 나왔다고 조사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혼자 막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는 뭐 하여튼 기관들한테 하여튼 어떤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고고학 전반,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고학 전반으로 봤을 때 남북 분단이 남한의 고고학, 한반도 고고학 발전을 저해한 요소가 엄청 큽니다. 일본인들은 북한에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대별로 중국에서도 못 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북한 자료는
60년대 말 70년대까지 발굴된 자료를 지금 우리가 2020 몇 년에도 그걸 써야 됩니다. 70년대 발굴된 북한 자료를.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섬나라 고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는 섬나라 고고학이라 그러는데 섬나라 고고학인데 일본보다 못합니다. 일본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북한에 가서 벽화고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남한이 80년대 이후에 개발하고 구제 발굴을 하면서 고고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꽤 성장을 했는데 놓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아직 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많은 유적이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개발할 때 사전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수준으로 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들, 잘못들을 거기서 놓친 것들을 북한을 발굴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고고학을 새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북한에 공사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빨리 뚫려가지고 북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대책을 만들고 기대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못 들어가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런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하겠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뭐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만 그 준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저리 쉬는 시간 못 드리고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